한국 소총도 제대로 못 만드는 주제에 핵잠수함 웃기고 있네. 중국 항공모함이 무릎 꿇었습니다. 10년 만에 대만과의 회담으로 태평양 패권을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중국 최신 항모 아래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딨어? 감히! 중국 외교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중국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당장 서해 앞바다에서 철수하라. 중국 최신 핵잠수함이 한국 잠수함 앞에서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해군 전력을 비교 분석한 외신들도 앞다투어 말합니다. 비교 자체가 모욕입니다. 한국 해군력은 소리 없이 상대를 전멸시키고 중국은 그냥 큰 고철덩어리란 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킨 대한민국.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23전 전승 무패로 바다를 지배했듯이 우리 민족의 그 저력이 오늘날 핵잠수함으로 부활해 중국 해군을 칭다오 앞바다에서 참교육시킨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국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완성하려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2026년 4월 초, 베이징 중난하이에서는 10년 만에 국공회담 성공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만 흡수가 시간 문제라는 확신 속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려던 그 찰나였죠. 저는 왕푸성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수석 전략분석관으로 22년간 아시아 지정학을 설계해 온 사람이죠. 웬만한 위기는 다 봐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미국의 견제도 일본의 도발도 제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3시 붉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1급 비상사태를 알리는 그 소리는 제 22년 경력을 통틀어 단 3번밖에 들어본 적 없는 악몽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국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단 한 척에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무릎 꿇을지도 모른다는 치욕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은 유독 평온했습니다. 중난하이 건물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경비병들조차 느슨한 보폭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하지만 새벽 3시 정각, 제 침실 옆 책상 위에 놓인 붉은 직통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업무 연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벨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졌구나. 저는 즉시 침대에서 뛰쳐나와 전투복으로 환복하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천진거 상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에 위험 있던 톤과는 달리 묘하게 떨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왕 분석관, 당장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실로 오십시오. 지금 즉시 말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복도로 뛰쳐나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난하이 건물 전체에서 붉은 공습경보등이 일제히 돌아가고 있었고 완전 무장한 경비병들이 총을 든 채 각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으로 따지면 진돗개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었죠. 200m 거리의 회의실까지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감행한 겁니까? 대만에서 우리 쪽을 도발한 겁니까? 식은땀을 내며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미 도착해 있던 수뇌부들의 표정에서는 생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천진거 상장을 비롯해 해군 참모진 5명, 국가안전부 국장, 그리고 제 직속인 리민까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빛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을 똑똑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천진거 상장이 태블릿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발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45분입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한국이요? 핵잠수함이요? 솔직히 그 순간 자는 사람 깨워서 무슨 헛소리인가 살짝 짜증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중국이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6척의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했고 매년 신형을 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진거 상장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발표가 아닙니다.
서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항공모함 전단이 정체불명의 수중 접촉을 보고했습니다. 시각은 2시 53분, 한국 정부 발표 후 정확히 8분 뒤였습니다. 리밍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석관님, 8분 만에 신호가 포착됐다는 건 이미 그 전부터 우리 함대 근처에 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이건 시위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도적이라고요? 천진과 상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들은 우리 코앞까지 와서 숨어 있다가 정부 발표와 동시에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당신네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던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최신 항공모함 푸제남은 8만 톤급 거함으로 최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거대한 함선이 자기 바로 아래 바로 밑에 숨어 있는 잠수함 하나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리밍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2년 전부터 KSMR이라는 해양 소형 원자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정보부는 이를 단순히 민간용 에너지 기술로만 분류했었죠. 그런데 최근 포착된 첩보에 따르면 이 원자로가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형태로 군사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미 실전 배치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핵잠수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물건입니까? 우리 중국도 수십 년 걸려서 지금 수준에 올라왔는데 한국이 몇 년 만에 그걸 해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천진거 상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우리 함대가 지금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소나에도 안 잡혀요. 완전한 유령입니다. 그게 초보 수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진거 상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적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경비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주요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1급 통제령이 발동된 겁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국공회담의 성공에 취해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대만을 손에 넣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축하며 하나의 중국이 세계 패권을 손에 쥐는 꿈을 꿨죠.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의 시대라고 떠들어댔고 저 역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할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한 척의 잠수함 때문에 수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진거 상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해군 전력의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하십시오. 한국 해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되 절대 먼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발했다가 빌미를 주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난리입니까? 핵잠수함 하나 만들었다고 중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속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 보고서, 군사력 분석, 기술 수준 평가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을 그저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 정도로 봐왔습니다. 경제는 제법 성장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 상대가 절대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의 굴욕은 대체 뭡니까? 우리 최고 전력인 항모 전단을 완전히 농락당한 겁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다가 한 가지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작년 한 해에만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였습니다. 세계 9위권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백 대씩 수출했고 중동과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연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운이 좋았던 겁니다. 무기 장사는 잘하네요. 하지만 실전 능력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파는 것과 실제로 쓰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애들은 휴전 후 70여 년간 실전 경험이 전무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2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을 96% 요격했다는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96%요?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80% 중반대인데 말이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실전 배치한 한국산 K9 자주포가 러시아 포병 진지를 압도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60km로 러시아 포보다 20km나 더 길고 정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과장된 거야. 실전 보고서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유럽이랑 중동 시장에 무기를 더 팔려고 부풀린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오늘 새벽의 굴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항모 전단 바로 밑에 숨어 있다가 우릴 비웃고 사라진 그 보이지 않는 유령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베이징 시내는 평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중나나이만은 여전히 긴장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국은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며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위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제 22년 경험이 속삭였습니다. 전쟁에서 우연은 없다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까? 기억을 불과 이틀 전으로 되돌려보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이징은 승리의 도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국공회담이 대성공을 거뒀고 중화권 전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인민대회당 광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붉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중국 주석과 대만 지도부가 악수하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드디어 중화 민족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 역사적 순간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22년간 아시아 지정학을 분석해온 제가 마침내 꿈꾸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회담장 밖 복도에서 천진거 상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보고서대로 됐소.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어요. 대만 해협은 사실상 우리 내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만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면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부동항이 자연스레 확보되면서 필리핀과 일본의 방어선을 더욱더 압박하고 태평양까지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미국은 더 이상 이 지역에 발붙일 곳이 없어질 거예요. 천진거 상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소? 이제 중국을 막을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화 패권 시대의 아시아 재편 시나리오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태평양 너머로 물러날 것이고 일본은 우리 눈치를 볼 것이며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편입될 것이다. 저는 이 문장들을 쓰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게 현실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중대 발표 예정이라는 속보였죠. 저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싶었어요. 한국 따위가 무슨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국 정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공식 승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핵잠수함. 한국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미국이 저걸 묵인해 준다고? 차가 집 앞에 도착했지만 저는 내리지 못하고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허세일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 리 없어요. 미국 기술을 받아서 조립이나 할 거겠죠. 실제 작전 능력은 형편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불안한 걸까요? 왜 등골이 서늘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한 기우입니다. 중국은 이미 6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했고 내년 신형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위협할 순 없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국공회담의 환호 소리와 한국 핵잠수함 뉴스가 뒤섞여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려 했죠. 그런데 바로 이튿날 새벽 진돗개 하나 발령과 함께 전화기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황이 종료가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한국 관련 자료를 뒤적였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들이 우리 최고 전력을 무력화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정오 무렵 리밍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석관님, 한국 핵잠수함의 기술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 든 파일을 건네는 손이 바짝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긴장이야? 리밍이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설명드리기엔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신형 핵잠수함 재원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소음 수치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95데시벨.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95데시벨. 우리 최신 핵잠수함은 115데시벨인데 겨우 20데시벨 차이가 뭐가 그리 대수라는 거야? 리밍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분석관님, 데시벨은 로그 단위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로그 단위라고? 리밍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급히 천진거 상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1시간 뒤 같은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해군기술 담당 제독들까지 총출동했죠. 저는 리밍이 정리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소음 95데시벨, 우리 핵잠수함 소음 115데시벨. 천진거 상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겨우 20데시벨 차이가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조용한 수준 아닙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데시벨은 로그 단위입니다. 20데시벨 차이는 실제 소음 크기가 무려 100배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천진거 상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리밍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소리의 물리적 특성상 단위를 따로 측정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즉 한국 잠수함은 바다의 배경 소음 속에 완벽히 숨어 물고기 소리조차 내지 않는데 우리 잠수함은 수중에서 드릴로 바위를 뚫는 소리를 내며 다니는 겁니다.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떤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까? 리밍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 소나 시스템은 100데시벨 이상의 표적은 10km 밖에서도 포착 가능합니다. 하지만 95데시벨 이하의 표적은 1km 안에 들어와도 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한국 잠수함은 우리 함대 바로 옆까지 접근해도 들키지 않지만 우리 잠수함은 10km 밖에서부터 들통난다는 겁니다. 천진거 상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투자한 기술력을 한국 따위가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아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리밍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최신 항공모함 푸제나미 서해에서 대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 잠수함 한 척이 훈련 구역에 침투했고 우리 항모 바로 아래 300m 밑까지 접근했습니다. 제독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왜 지금 처음 듣는 겁니까? 리밍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잠수함은 훈련 종료 후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소나는 단 한 번도 그 잠수함을 포착하지 못했고 훈련 도중 모의 어뢰 발사 신호를 보내왔을 때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모의 격침 판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8만 톤급 최신 항공모함이 자기 배 밑에 숨어있는 잠수함 하나 감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격침당했다는 겁니다. 천진거 상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군 작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은 훈련 중 시스템 오류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잠수함의 침투를 전혀 막지 못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우리 대잠 헬기는 뭘 했습니까? 수중 탐지 장비는 왜 작동 안 했습니까? 리밍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부 투입했습니다. 헬기 5대가 바다에 뿌린 탐지기는 40여 개를 투하했고 구축함 3척이 능동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95데시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다의 배경 소음보다 조용한 잠수함은 사실상 투명인간입니다. 한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적을 어떻게 막습니까? 천진거 상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이 정도면 전술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베이징 시내가 보였고 평화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군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자랑하던 항공모함이 한국 잠수함 한 척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말이죠. 리밍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이미 KSMR 원자로를 양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즉 핵잠수함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척 건조할 때 저들은 서너 척씩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술력도 밀리고 생산 속도도 밀린다는 겁니까? 천진거 상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최고 기밀로 분류합니다. 외부 유출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해군 기술연구소는 즉시 저소음 기술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0배 차이를 몇 년 안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리밍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리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시아의 패권을 완성했다고 자축했습니다. 대만을 소나기에 넣었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잠수함 한 척 때문에 우리 최고 전력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100배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이라는 작은 차이가 100배라는 절대적 격차였던 겁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까?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100배나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어낸 겁니까? 저는 책상 위에 쌓인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이 나라의 비밀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0배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한국이 대체 어떻게 그런 기술을 손에 넣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중난하이 지하 3층에 있는 1급 기밀 자료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각국의 군사 정보와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보관소 담당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느 나라 자료를 찾으십니까?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군사기술 관련 모든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통로 끝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하나를 열자 빛바랜 파일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1971년 한국 무기 개발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고 기밀 등급은 3급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치는 순간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격장으로 보이는 야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중앙에는 폭발한 듯 찢어진 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 국산 소총 시험 사격 실패. 1971년 3월 총신 파열로 시험 중단.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총신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2발을 쐈는데 총이 터져버린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한국의 시작이었습니까?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어서 총이 폭발해버렸다니 말이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제 웃음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한국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무장 게릴라 31명이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신조 사건이었죠. 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도 당시 북한의 대담한 작전에 놀랐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그 게릴라들이 들고 온 무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58년부터 소련의 AK-47을 자체 생산하고 있었다. 50-80 보총이라는 이름으로 자강도 전천군 65호 공장에서 양산 중이었다. 반면 한국은 총 한 자루 만들 기술도 공장도 없었고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겪었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 무제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당시 한국의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총을 만들 줄도 모르는 나라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미국이 갑자기 우산을 접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이 실제로 철수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약 2만 명이 한국을 떠났고 동두천 캠프에 주둔하던 병력이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군 예비군 훈련 모습이었는데 군인들이 들고 있는 게 진짜 총이 아니라 나무로 깎은 모형총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무총? 청와대까지 무장 게릴라가 올라온 나라에서 예비군이 나무로 만든 총을 들고 훈련했다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기 부족으로 예비군 훈련 시 모형 목총을 사용 중이다. 실탄 사격 훈련은 연간 1회 정도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전부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게 1970년대 초반 한국군의 현실이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55년 전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 못 만들어서 총이 터지고 나무총으로 입총 쏘면서 훈련하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항공모함을 농락하는 핵잠수함을 만들어낸 나라 아닙니까? 저는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방위산업 육성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1970년 여름 서울 홍릉에 비밀연구소가 설립됐다는 내용이었죠. 흥미로운 건 연구원 구성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대학 교수와 민간 과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는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하다. 따라서 민간 과학자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군대에 무기 설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밑바닥이었다는 거죠. 다음 장에는 번개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무기를 분해해서 역설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완제품을 뜯어서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그림 그리고 성분을 분석하고 제작 방식을 추론하는 거였죠. 보고서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시제품 제작 완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달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무기를 뜯어서 한 달 만에 시제품을 만들었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M16 소총 국산화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강흥님이라는 기술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트사 공장에서 기술을 배워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쟁률이 60대 1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60명이 한자리를 놓고 경쟁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강흥님이 미국 공장 생산 라인에서 공정 하나하나를 눈에 새겨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M16 소총에는 126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했던 겁니다. 금속 절삭 속도, 열 처리 온도, 조립 순서까지 전부 외워서 한국으로 가져온 거였죠. 저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자료였습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포항제철 건설, 창원 방위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민수와 방산을 결합한 구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다가 전시에는 전차와 함정을 만드는 체제였던 겁니다. 우리 분석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전체를 전쟁 동원 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20년도 안 돼서 전차와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덤빈 겁니까?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1978년 9월 한국 최초 탄도 미사일 백곰 발사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거리 180km.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1년에 총이 터졌는데 7년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요? 보고서에는 우리 분석관의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들의 집념은 위협적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협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찢어진 총에서 시작해 7년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나라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최근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8년 림팩 훈련 보고서였습니다. 림팩이라는 건 미국 주도로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이죠. 수십 개 국가가 참여해서 실전처럼 훈련하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거기 참여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해군 이종모함, 가상교전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총 13척 격침 판정, 누적 격침 톤수 약 15만 톤. 훈련 종료 시까지 단 한 번도 피탐되지 않음.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항공모함을 격침시켰다고요?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종모함은 209급 디젤 잠수함으로 1990년대 건조된 구형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팩 훈련에서 미 해군의 대잠 초계기와 이지스함의 촘촘한 탐지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미 해군 사령관은 훈련 종료 후 이종모함 승조원들에게 황색상어라는 별명을 붙이며 경의를 표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구형 잠수함으로 미 항공모함을 잡았다는 겁니까?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1971년에 총이 터져서 파편을 주었던 나라가 27년 후에는 미 항공모함을 사냥하는 괴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33년 후에는 미 해군 전체를 상대로 15척을 격침시키며 태평양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겁니다. 저는 더 최근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4년 림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 2억 배정된 모든 가상 적함 격침 판정 달성. 전 세계 참가국 중 유일. 미군이 최신형 대잠 장비를 총동원했으나 2억 위치 파악 실패. 훈련 종료 후 미 해군 관계자 발언. 저 낡은 209급에 도대체 무슨 기술을 적용한 것이냐.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2억 209급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잠수함이죠. 그런데 2024년에도 여전히 미 해군을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1971년 총이 터진 날부터 1998년 첫 림팩 항모 사냥까지 27년. 그 27년 동안 한국은 찢어진 총의 파편을 주워서 분석하고 남의 무기를 뜯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념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저는 다시 1971년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찢어진 총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나라를 지킬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자신들이 한심했겠죠. 하지만 저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총신을 다시 깎고 파편을 분석하고 실패한 부품을 교과서 삼아 다시 조립했던 겁니다. 그 도끼가 27년을 관통해서 림팩에서 미 항공모함을 사냥하는 황색 상어를 만들어냈고 33년 후에는 태평양의 유령이라는 전설을 낳았던 겁니다. 그리고 55년이 지난 지금 그 도끼는 우리 중국 항공모함조차 농락하는 95 데시벨의 핵잠수함으로 완성됐던 거죠. 저는 최신 자료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한국은 3,000톤급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9급보다 훨씬 큰 덩치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직 발사관까지 장착한 괴물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해군 정보부의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산한창호급이 림팩에 투입될 경우 미 항공모함은 훈련 시작과 동시에 격침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95데시벨의 정숙성은 현존하는 어떤 탐지 장비로도 포착이 불가능하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보다 100배나 조용한 이유가 말이죠. 저들은 1971년 찢어진 총에서 시작해서
1998년 항모를 사냥하고 2004년 태평양의 유령이 되고 2024년에도 여전히 미 해군을 압도하며 55년을 달려온 겁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를 교과서 삼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거였습니다. 저는 보관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소련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서 썼습니다. 도면도 받고 기술자도 받고 완제품도 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스스로 뜯고 깎고 만들고 바다에서 직접 증명해야 했던 겁니다. 림팩에서 수십 번 항모를 격침시키며 쌓아올린 그 실전 경험이 지금의 95데시벨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100배라는 격차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찢어진 총의 눈물이 태평양의 유령이 되어 돌아왔고 그 유령은 이제 우리 중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하 보관소를 나서며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찢어진 총에서 시작해 27년 만에 림팩에서 위항공모함을 사냥했고 33년 만에 태평양의 유령이 됐으며 55년 만에 우리보다 100배나 조용한 핵잠수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친 성장 속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림팩에서 수십 척의 항모를 격침시키며 쌓아올린 저 압도적인 실력이 그저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보관소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관련해서 최고 등급 기밀 문서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721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 최고 지도부 승인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중앙판 공청 수석 전략분석관입니다. 1급 비상사태 관련 조사 중이니 즉시 보여주십시오. 담당자가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보관소 가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철문 2개를 통과하고 지문 인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보관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빨간색 표지의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721, 대한민국 성장 동인 분석, 1급 기밀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최고 지도부 외열람 절대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철저히 봉인해 놓은 겁니까? 파일을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부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1987년이었습니다. 거의 4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였던 겁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패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판단하에 작성되었다. 우리 당은 한국의 성장 동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것이 운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임을 확인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민족 제국 DNA의 각성이라고 명명한다. 멸망한 지 1000년이 넘은 고대 제국들의 영광과 기상이 현대의 첨단 기술 및 산업 시스템과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문명적 회귀 현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국 DNA의 각성이요? 문명적 회귀요? 우리 당 수뇌부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까?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한국의 성장 이면에는 과거의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며 전 세계를 호령한 정신이 잠재되어 있다. 이들의 기업가 정신, 기술 혁신 능력, 해상 무역 장악력은 과거 해상 제국이 보여준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 확장 전략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다. 삼성, 현대, LG 등의 재벌 그룹이 보여주는 패턴은 과거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시장을 정복하고 기술 표준을 장악하며 경쟁자를 압도하는 전략은 10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바다를 지배하던 방식의 현대판이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이다. 이들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 조선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제국의 후예들이
현대의 기술로 무장하여 다시 바다의 지배자로 돌아온 것이다. 다음 장에는 더욱 놀라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1970년대부터 한국의 이러한 각성을 감지하고 억제 전략을 펼쳐왔다.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기술 이전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오히려 압박이 강할수록 한국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는 외부 압력이 잠들어 있던 제국의 기억을 더욱 강하게 깨우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당이 40년 전부터 한국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해졌다는 겁니까? 보고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한반도에 국한됐다고 배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대 삼국의 실제 영역은 우리 중국 대륙 동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이 사실을 한국인들이 자각하는 순간 현재의 국제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다. 저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당이 왜 동북공정을 추진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 왜곡이 아니다. 한민족이 대륙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영구히 묻어버리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다. 만약 이 진실이 밝혀지면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명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 중국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저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뒤로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당 최고 지도부가 40년 전부터 한국을 제국의 부활로 규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각성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미래 예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표준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위험한 건 군사 기술이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순간 동아시아 해상 패권은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그때 우리 중국은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987년에 쓴 예측이 2026년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반도체로 세계를 장악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발표하며 우리 항공모함을 농락했죠. 40년 전 예측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보관실을 나서며 리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보여줄 게 있습니다. 30분 후 리밍이 도착했고 저는 프로젝트 721 파일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리밍이 파일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10분 후 리밍이 파일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 당이 40년 전부터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40년 전 예측이 지금 하나하나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리밍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억누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압박할수록 더 강해졌다고 말입니다. 리밍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 지도부의 최종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각성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며 그때 동아시아 질서는 재편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지금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예측했던 그날이 2026년 4월에 도래한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국이 깨어나 본래 자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저는 프로젝트 721 파일을 덮고 리밍과 함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국 DNA의 각성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DNA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리밍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삼성, 현대, SK, 전부 다요. 그리고 조선업 관련 데이터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1시간 후 리밍이 두툼한 파일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분석관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충격적다는 겁니까? 리밍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입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43%, 낸드 플래시 35%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HBM 메모리는 거의 독점 수준이고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43%요?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리밍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디램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리밍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이 한국 조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90%가 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자료였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급성장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BYD와 경쟁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SK가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도체도 한국, 배터리도 한국, 조선도 한국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 전부 한국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리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저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법을 유전자에 새긴 민족입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바다를 호령했듯이 지금은 부산과 거제와 울산에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거북선으로 왜군을 격파했듯이 지금은 이지스함과 잠수함으로 우리 해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 필연입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리밍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해상 제국의 DNA가 깨어나 현대 기술로 무장하고 다시 바다의 주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1200년 전 장보고가 그랬듯이 400년 전 이순신이 그랬듯이 지금 한국은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밍과 함께 파일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DNA, 장보고와 이순신의 부활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왜 한국만 이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리밍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고대사 관련 자료도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기록 말입니다. 리밍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그건 제 권한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당 최고 지도부 전용 보관실에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금기 파일입니까? 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북공정 관련 원본 연구 자료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실제 연구 결과가 다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1급 비상사태입니다. 제 권한으로 충분합니다. 30분 후 우리는 다시 지하 보관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철문을 열자 서너 개의 파일만 놓여있는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표지에는 동북공정 실측 데이터 분석, 나사 협력 프로젝트,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집어들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사 협력 프로젝트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리 동북공정에 관여했다는 겁니까? 파일을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부터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성 날짜는 2006년이었습니다. 20년 전 문서였던 겁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 관측 데이터의 과학적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나사의 천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고대 관측 지점을 역산한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과 요약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 현상의 최적 관측 지점은 한반도가 아니다. 계산 결과 관측 지점은 중국 대륙 동부의 산동반도, 요동반도, 그리고 북부의 내몽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삼국사기를 쓴 사람들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리밍을 쳐다봤습니다.
리밍의 얼굴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리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게 사실이라면 고구려와 백제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는 백제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백제는 22개의 담로를 운영했다. 담로는 식민 통치 거점으로 산동반도, 대만, 베트남 북부, 필리핀 북부까지 확인된다. 백제는 동아시아 해상을 지배한 거대 해양 제국이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일본 황실 관련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일본 아키히토 천황 기자회견 발언. 제50대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직계 자손임을 공식 인정. 일본 황실의 뿌리에 백제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천황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 당이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절대 대외 공개 불가다. 만약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작은 반도 국가의 후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대륙 제국의 후예라는 자각이 생기고 이는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동북공정을 추진한 진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역사 왜곡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진실을 알면 우리 중국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 지도부의 최종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강력하다. 1000년 전 멸망한 제국의 영광이 지금 첨단 기술로 부활하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DNA의 발현이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400년 전 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일식과 혜성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아니라 바로 이 대륙에 서 있었던 겁니다. 리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그들이 진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의식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대륙과 바다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사의 데이터가 증명한 진실, 중국 대륙의 원주인은 한민족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북부를 지배했고 백제는 동부와 남부 바다를 호령했던 겁니다. 70년의 분단과 전쟁은 1000년의 제국사에서 찰나에 불과했고 지금 그 거대한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리밍이 급히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분석관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북극항로 관련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극항로요? 리밍이 숨을 고르며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선 하나가 북극해를 가로질러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최단 항로입니다. 리밍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북극항로의 아시아 측 출발점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화면에는 한반도 부산항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북극항로로 진입하기 가장 유리한 위치입니다. 중국 상하이나 님보항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북극항로 진입 전 이미 수백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북극항로의 완벽한 관문입니다. 리밍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년간 부산항 물동량이 40%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부산항을 북극항로 허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항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싱가포르요? 동남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까? 리밍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수에즈 경유 항로의 중간 기착지였는데 이제 그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반면 부산은 북극항로의 시작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육상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횡단철도가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북극 해상 항로가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리밍이 계속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한국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화물은 부산항에서 환적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도 부산항을 경유합니다.
대륙 내부 물류는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한국까지 내려오고요. 한국이 전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게 된 겁니다. 리밍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재편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심 허브가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전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작은 반도 국가에 완전히 종속된 거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작성한 한국 억제 시나리오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 방안, 외교 고립 전략, 기술 이전 차단 계획까지 온갖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쌓았습니다. 리밍이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파일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파쇄기로 걸어갔습니다. 파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제 10년 공력이 가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경제 제재 방안 파일이 들어갔고 외교, 고립 전략 보고서가 뒤따랐습니다. 해상 봉쇄 시뮬레이션, 기술 이전 차단 계획,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리밍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마지막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종합 억제 전략 최종안.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파쇄기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손 놓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파쇄기가 마지막 파일을 삼켜버렸습니다. 10년의 공력이 가루가 되어 쓰레기통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저는 리밍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십시오. 한국 억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공존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리밍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국의 DNA가 각성했고 대륙의 원주인이 돌아오고 있으며 바다의 지배자가 부활했습니다. 북극 항로까지 열리면서 한국은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리밍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진거 상장님께서 동의하실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의 안 하면 어쩔 겁니까?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항공모함이 한국 잠수함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우리 기술력이 한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졌다는 것,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 모든 게 팩트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말이죠.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인공지능 산업이 멈추고 북극 항로 접근을 차단하면 우리 무역이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 재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철도가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으로서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다. 중국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리밍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분석관님, 정말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이게 진실입니다. 거짓말로 보고서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다. 1200년 전 장보고가 바다를 지배했고 400년 전 이순신이 해전에서 무패를 기록했듯이 현대 한국은 조선업과 해군력으로 다시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억제할 수 없다. 기술 격차는 최소 10년 이상이고 지정학적 가치는 비교 불가하며 역사적 정통성마저 한국 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 위치를 찾는 것뿐이다. 제국의 주인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971년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2026년 세계가 두려워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억눌릴수록 더 강해졌고 막힐수록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이악 물고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던 광개토의 후예이고 바다를 지배했던 이순신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50년의 도끼가 100배 차이의 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전 세계 물류가 한반도로 모이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